준비하는 것처럼 쫙 웅크렸다가 도약하면서 팍 뛰어오르면서 가슴을 앞으로 쫙 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얼마 전에 빈대 영상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 김에 벼룩도 한번 달아달라. 근데 그분 이 댓글을 보니까 벼룩 물림 경험도 있으시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벼룩에 대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 벼룩과 빈대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 그 영상에서도 빈대는 다 크면 한 5mm 된다고 했는데 벼룩은 뭐 다 크면 한 2mm 정도 되는데요. 크기가 작고요, 훨씬 벼룩이. 오죽하면 그 벼룩에 간을 내먹어라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모양이 둘 다 납작한데 빈대는 위아래로 짜부러져서 납작하고요. 벼룩은 옆으로 짜부러들어서 홀쭉해요. 그래서 저는 빈대는 널쩍이, 벼룩은 홀쭉이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작은 벼룩,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왔거든요. 작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맨눈은 잘 안 보이고요. 이거 현미경으로 봐야 되거든요. 벼룩의 본 모습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누구이고 그게 언제일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누군지는. 혹시 로버트 후크라고 아시나요? 그 외에 처음으로 세포를 발견해서 셀이라고 그 이름 붙인 사람 있잖아요. 예, 로버트 후크는 엘리트 과학자죠. 이 사람이 자기가 현미경을 만들어 가지고요, 주변에 많은 거를 봤어요. 코르크를 잘라서 봐서 그래서 세포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벼룩도 봤어요. 미시세계의 많은 것들을 보고 직접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그림도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이 사람이 화보집을 냈어요. 1665년에 이름하여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책인데요. 당연히 이건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죠. 거기에 보면 벼룩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똑같아요. 정말 잘 그렸어요. 빈대는 피는 많이 빨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그렇게 심한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벼룩은 달라요. 벼룩은 아주 심각한 병을 옮깁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패스트. 예,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거 뭐 중세 역사를 바꿔놨다는 그런 패스트인데요. 특히 저는 전공이 미생물학이다 보니까 이 벼룩하면 자연스럽게 패스트가 떠올라요. 중세 유럽을 휩쓸어가지고 뭐 당시 인구의 적게는 3분의 1, 거의 절반 정도의 사람을 목숨을 앗아갔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패스트가 얼마만큼 참혹했는지는 이 예술작품으로도 남아있어요. 19세기 화가 불게무트가 남긴 죽음의 춤이라는 판화를 보게 되면은요, 패스트가 어떤 건지 원인이 이런 건 몰랐겠지만 그 병이 어떤 건지 그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춤추는 해골들의 표정을 보면 섬뜩하다기보다는 저 해골들 자신은 아주 자축하듯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 삶을 더 열심히 살아라, 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6세기에 와서 네덜란드화가 피터르 브라일이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그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림 한가운데 패스트로 상징되는 해골 무리가 사람들을 막 관 속으로 막 관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항해서 처절하게 싸우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한 듯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림 아래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왼쪽에는 왕이 쓰러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연인이 또 재밌게 또 노래하면서 있어요. 패스트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리고 너는 왕도 필요 없고 젊은이도 필요 없고 누구나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이 병 앞에서는 우리는 무기력하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패스트는 중세의 유럽만 했던 게 아니고요, 19세기 와서는 아시아에서도 크게 확산됐어요.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인도로 퍼져나가서 한 50년 동안에요, 인도에서만 12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패스트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작 그 병원체는 19세기 말, 정확히 1894년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1894년에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예르시앙이 홍콩에서 일어났던 패스트 사태에서 이 세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후 이 세균에는 예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그런 학명이 공식적으로 붙여졌습니다. 미술 작품을 보여드린 김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은 앞선 두 그림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영국 화가가 그린 작품으로요, 제목은 전염병에서 구하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한 소녀를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2층에서 창문을 통해서 아래로 이제 옮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중세에 그렸던 그림과는 많이 다르죠. 아마도 이거는 저 시기가 되면은 병원균의 원인도 알았고, 또 이 무렵에는 이런 감염병을 일으키는 게 미생물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패스트를 직접 옮기는 매개체는 벼룩입니다. 근데 이 벼룩은
여러 동물을 숙주로 삼아요. 뭐 잘 뛰어다니니까. 그리고 대부분 인수 공통 감염병이 그렇듯이 동물 숙주에서는 뭐 그다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좀 약해진 개체들이 뭐 좀 일부 죽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개체후 조절 기능 정도나 한다고 그럴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으로 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벼룩이 패스트균에 감염이 되면, 즉 패스트균이 벼룩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패스트균은 벼룩의 소화관에 자리를 잡고 바이오필름, 생물막을 만들어요. 생물막은 일종의 미생물의 뭐 도시라고 그럴까요? 얘네가 쌓이면서 막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화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돼요. 그러면은 벼룩의 전장 쪽에서, 앞쪽에서 이렇게 막이 생겨버리면은 벼룩은 피를 빠는데 막혀 있으니까 뒤로 잘 피가 못 가니까 벼룩은 아무리 피를 빨아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를 쓰고 숙주에 피를 빨라고 애를 쓰고 다니죠. 패스트균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벼룩을 조종해서 더 많은 피를 빨게 해서 자기가 더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환한 술책을 쓴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패스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면역세포가 나서죠. 특히 대식세포가 나섭니다. 식균작용 아시죠? 대식세포가 패스트균을 잡아먹어요. 근데 문제는 패스트균이 대식세포 안에 들어와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증식을 한다는 거죠. 이제 들어온 패스트균 수가 많아지면 싸움은 치열해지고, 이게 싸움에 치열해질수록 몸에서 열이 납니다. 정말 치열해져서 우리의 면역세포가 지게 되면 패스트가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감염된 다음에 막 몸살처럼 열이 나고 막 그러다가 벼룩이 많이 무는 게가 다리 쪽이거든요. 그 가래토, 허벅지 쪽에 부어오르는 게 생기는 가래토 패스트. 이 가래토 패스트의 경우에는 뭐 적절히 치료하면은 금방 치료할 수 있고요. 오늘날 발생하는 패스트의 대부분이 가래토 패스트입니다. 만약에 패스트균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증식해버리면은요, 폐혈증형 패스트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죠. 더 위험해지는 거죠. 만약에 패스트균이 혈류를 타고 폐까지 도착해버리면 그때는 폐렴형 패스트가 생깁니다. 가장 치명적인 그런 패스트가 되는 거죠. 호흡도 힘들어지고요. 가래, 그다음에 기침하면서 각혈도 나오고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지금도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는 아주 위험한 그런 감염병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시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약, 항생제가 다 있고요. 백신도 있어요. 이 패스트 경우에는 한번 감염됐다 회복이 되면 완전한 면역이 생깁니다. 넌 끝이야. 이 패스트가 언제부터 인류를 괴롭혔을까? 이걸 조사해 보게 되면은요, 선사시대의 그 고인고를 분석해 보면은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패스트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략 한 5,000년 전쯤에 한 분화가 한번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4,000년 전쯤에 또 한 번 변신을 한 것 같아요. 변화를 거쳐서 계속 이 숙주를 갈아타면서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출발점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그 히말라야에 살던 어떤 설치류에서 출발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어요. 왜냐? 우리가 저런 설치류를 만날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2000년 전쯤에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설치류, 들쥐, 쥐들도 들어오게 되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거 이제 몰래 먹고, 패스트균 입장에서는 새로운 숙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숙주가 원래 있던 숙주보다는 굉장히 낯설죠. 바로 그 낯섦이 우리에게는 더 심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류는 유사일에 수많은 전쟁을 해왔어요. 이 수많은 전쟁은 이 패스트가 퍼져나가는데 또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전사하게 되면 수많은 죽음이 전장에 널리게 되죠. 그 널린 죽음은 거기 있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천장이 되어버립니다. 설치류뿐 아니고 많은 동물들, 그리고 까마귀를 비롯한 많은 새들이 그걸 뜯어먹고 또 온don에 퍼져나가게 되면은 패스트균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실제로 과거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창검으로 싸워서 그런 부상보다는 패스트를 비롯한 이런 감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 패스트 하면은 사실 감염병의 대명사처럼 쓰이거든요. 몽골 제국이 망한 것도, 중세 유럽이 해체되고 근대 유럽이 탄생한 원인인데 결국은 패스트 창궐 때문이었고요. 패스트로 인해서 실크로드가 봉쇄가 되니까,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는 역사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쥐를 비롯한 동물 숙주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가만 보게 되면 이른바 말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각종 감염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 숙주와의 접촉을 우리가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동물과의 조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경 파괴를 들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다시 벼룩 얘기로 돌아오면은요. 근데 이 벼룩이 패스트만 옮기느냐?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패스트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병을 옮기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병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도 있고 또 반려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병이 있어요. 고양이 할퀸병이라고. 영어로는 cat scratch diseas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고양이가 핥힌 그 상처를 통해서 병에 걸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병에 걸리면 임파선, 림프절이 부어올라요. 빨갛게 되면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세균의 감염에 의한 건데요. 그 세균 이름이 바토넬라 헨셀레라는 세균이에요. 얘네가 원래 어디에 살고 있냐? 지금 벼룩의 창자에 살아요. 벼룩의 창자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벼룩의 배설물, 똥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벼룩은 사람만 무는 게 아니거든요. 고양이한테도 와서 고양이도 물 수 있어요. 또 고양이한테 벼룩이 가면은 고양이 털 속에서 벼룩이 이를 보잖아요. 고양이는 자기가 혀로 핥고 털 손질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세균이 고양이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이 세균에 감염이 돼요. 고양이도 이 세균에 감염되면 대부분 별 증상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고양이가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좀 아파하고 열이 날 수도 있고요. 호흡이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떤 고양이가 취약하냐면 어린 고양이가 더 취약해요. 그런 고양이하고 놀다가 혹시 우리가 고양이한테 핥혀진다든지 좀 문다든지 내 상처가 있는데 고양이가 좀 핥아준다든지 바토넬라 헨셀레나 세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남짓 이렇게 지나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심각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려동물,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미국을 예를 들면 연간 한 15,000건 정도 발병 사례가 있고요. 그 중에 한 500여 명 정도는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전체 미국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발병하는 건 아니고, 또 15,000에서 500이니까 심하게 병원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 편이죠. 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HIV 감염자라든지 그 항암 치료를 많이 받아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특히 좀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양이의 한 3분의 1 정도가 복균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3분의 1은 굉장히 많은 고양이가 지금 감염된 거잖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냐 하면,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밖을 나가게 되고 밖에 나가서 많은 걸 접하다가 이제 감염될 수가 있고, 카페트를 깔아놓고 사는 그 특성상 또 이 벼룩이 다니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보건당국에서 말할 때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갔다 오면은 닦아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놀다가 상처가 났을 때는 즉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라 안내를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양이 핥힌병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당국에서 뭘 당부하냐면, 고양이를 만졌고 핥히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손에 상처가 있었거나 그러면은 물과 비누로 씻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발톱을 날카롭지 않게 좀 이렇게 손질해 주는 거. 사실 그거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다들 하시는 거죠. 맞죠? 다 이렇게 해주죠. 사랑의 힘이다. 이건 참 의외일 수 있는데요. 혹시 촌충이라고 아시나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다 없어진 기생충이죠. 근데 벼룩이 촌충을 옮길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작은 벼룩이 어떻게 이 큰 기생충을 옮기느냐. 유충 시절에 벼룩, 유충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땅에 있는 것을 다 먹는데, 그럴 때 촌충 알도 먹어요. 그럼 촌충은 벼룩, 유충 안으로 들어오고 벼룩이 성체가 되겠죠. 성체가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부화하고 이제 촌충이 되는데, 촌충 알을 먹은 벼룩을 고양이나 또는 개가 어떻게 해서 먹었다,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에는 촌충이 사람에게까지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촌충은 이런 기생충 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즘에 반려동물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되게 흥미롭죠. 뛰어야 벼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뛰어야 벼룩이 아니고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제 생각할 때는 벼룩이 잘 뛰기 때문에 더 많은 동물을 옮겨갈 수 있고, 그런 능력에 편승해서 더 많은 병이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벼룩이 얼마나 뛰느냐? 한번 점프를 하게 되면은요, 높이로는 한 12cm 넘게 뛰어오르고요, 점프한 거리는 20cm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몸에 거의 200배를 한 번에 점프한다는 거거든요. 그 작은 벼룩이 어떻게 그렇게 점프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추진력이 어디서 나올까? 날개도 없는데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자,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벼룩이 뛰는 모습을 쫙 영상을 찍어서 관찰해 보면 뒷다리를 쫙
웅크리고 준비를 합니다. 마치 우리 육상 선수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쫙 웅크렸다가 도약하면서 팍 뛰어오르면서 가슴을 앞으로 쫙 펴버립니다. 멀리 뛰기 선수가 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정도로 확 뛰어올라요. 자, 이렇게 뛰어오르는데 그 추진력을 어떻게 받느냐? 근육이 있어야겠죠. 작은 것은 무슨 근육이 얼마나 있겠느냐? 레슬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레슬린이라는 단백질은 고무보다 한 서너 배 더 잘 늘어나요. 그만큼 탄력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해도 구조의 변화가 없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늘어났다가 주는데 줄어들 때 사용했던 에너지의 97%를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엄청 좋은 거죠. 벼룩은 이 레슬린이 들어있는 이게 풍부한 근육이 뒷다리에도 있고요. 가슴에도 있어요. 뛰어오르면서 가슴을 쫙 피면은 추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끝내주더라고. 요즘에 이 빈대도 그렇고 이게 살충제만으로 우리가 퇴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벼룩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눈에도 안 보이고 막 숨어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만히 벼룩의 생물학적 특성을 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벼룩 알의 부화하려면은 습한 조건 대략 한 70% 이상의 그런 습도가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내려가서 건조해져 버리면은 알 부화율이 5%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벼룩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습하지 않게 건조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어느 뭐 창고나 지하실에 의심이 되면은 제습기를 들어서 습기를 제거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요, 청소하는 거예요. 진공 청소기로 하게 되면은 벼룩의 성체 이런 게 다 빨려 들어와서 청소만 잘해도 벼룩을 한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좋은 생각. 벼룩은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특히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벼룩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알았으니까 주변에 청소 그리고 방제 활동하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문학입니다. 고맙습니다.